안녕하세요. 20일의 사랑과 성공으로 포장된 소설 욕망 파트 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소설들 하나하나가 모두 묵직한 관계로 총 3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모건 포스트의 전망 좋은 방은 편히 읽을 수 있는 쉬운 작품입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을 좀 가볍게 여긴답니다. 여행 안내서에 없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사란 오직 구경했다와 가봤다.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밖에 없지요. 라는 마부의 말 중에서 관심사에 사진 찍기를 추가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불견, 청이불문, 대학에 나오는 거죠.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한다. 내지 보는 건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건 듣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쉬운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 see는 look at과 다르고 hear는 listen to와 다르다는 겁니다. 전자들은 눈이 떠있고 귀가 막혀있지 않다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거지만 후자들은 의지를 갖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V는 시청한다고 하고 해외여행이나 유학은 견문을 넓힌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의 세태는 19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그런 해외여행의 목적은 사라지고 누구나 하니까 무조건 나도 해야 한다는 형식만 남게 되면서 견문이 시청으로 바뀐 겁니다. 본질을 놓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심한 건 마부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삶은 여행처럼, 여행은 삶처럼 하라는 말은 거주하는 곳에서는 잡다한 일상에 파묻히지 말고 마치 여행 온 사람처럼 여유를 갖고 전체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살아가고 여행지에서는 대충만 훑지 말고 마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잡다한 일상을 살피라는 거죠.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있을 시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기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쪼개서 돌아다니고 피곤하더라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겁죠. 이것이 2회 방송에서 언급한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의 자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삶과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심심할 새 없이 카르페 디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사랑을 왜곡시키는 게 집착과 소유욕이듯 하늘과 바다와 자연과 건물과 음식과 옷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왜곡시킨다는 데에 사진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에 집착해서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전체 속에서 부분을 떼어내 카메라로 볼 수 있는 영역에만 집착하는 순간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그 외 모든 아름다움이 보내는 정보는 두뇌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수많은 용도 중에서 앉을 수 있는 용도만을 떼어내 의자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순간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운동도구, 던질 수 있는 무기, 숨기 위한 은폐물 같은 여러 다른 용도는 모두 배제되어 버리죠.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첫 구절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제대로 된 도가 아니고 어떤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그것의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모든 건 한순간에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모습들 각각에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그것들이 항상 변하기에 질리지 않는 거죠. 평생 몇 번 보지도 않을 그런 사진을 수백 장씩 남겨서 뭐 하시게요? 개인적인 만족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SNS에 올려 타인에게 자랑하고 타인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고 싶은 이유가 더 클 겁니다. 게다가 그 순간이 최고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찍었던 이전 사진들은 새로운 사진이 늘어날수록 순위에서 밀리면서 의미와 가치를 잃어가고요. 노자의 핵심 사상인 무의자연처럼 가능한 한 모든 걸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둔 채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 그대로 외부의 사진 대신 내면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마음과 추억과 감정에 새겨넣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견문과 성장은 후자에만 있으니까요. 기름을 바른 머리, 다리 없는 안경을 걸친 코, 변함없는 정장 차림인 전형적인 귀족 세실에게 여자란 자기가 큰 소리로 책을 읽을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매번 그렇듯이 세실은 루시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무기는 육체적인 매력이지 정신적인 논리가 아니었다. 20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은 가사도우미에 애 낳는 기계의 보육교사일 뿐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동급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세실과 약혼하고는 재미는 없지만 편안하게 생활하던 루시 근처로 조지가 이사 오면서 모든 걸 뒤흔들어 버립니다. 세실은 결혼 상대로 좋지 않고 루시 당신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냐는 두 가지 이유로 파혼을 강요하죠. 소설 속에서 두 가지 이유의 근거로 제시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자기가 루시와 결혼하기 위해선 세실은 나쁜 놈이어야만 하고 루시도 자기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조지 자신만의 망상이죠. 한창 이슈가 됐던 조현병 환자들의 생각 및 강압적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루시는 결국 나는 보호받기 싫어요. 어떤 게 여자다운 건지 옳은 게 뭔지 나 자신이 판단하고 싶어요. 보호받는다는 건 나한테 모욕이에요. 내가 왜 진실과 바로 만나지 못하고 당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해야 하죠? 라며 세실에게 파혼을 선언하는데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태어남을 선언하는 출사표로 이보다 간결하고 멋진 말은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알 때라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해 온 제 주장과도 같죠. 이제 그녀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세실은 그녀가 매 순간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 너머에 있는 그가 만들어낸 어떤 것, 시뮬라크르가 아닌 현재 있는 그대로의 그녀 자신을. 그것은 약혼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관계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에게서 최상의 것들을 끌어내고 있었다.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는 이별을 앞에 둔 시점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말처럼 인간은 본성상 이익보다는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쌓아두거나 얻을 때보다 없어지거나 잃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예수의 말처럼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예전 위대한 선비들이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고 가난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보통의 부부보다 주말 부부가 훨씬 더 오래도록 신혼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매일 보고 붙어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익숙함이 일반 부부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매주 사랑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인 이별의 감정까지 경험하기 때문이죠. 16회 방송에서 삶을 행복하고 꿋꿋하게 지속시키는 힘인 희망 때문에라도 정말 갖고 싶은 건 갖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는 게 지혜로운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과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어린 왕자의 말을 연결해보면 그냥 남겨두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는 말이 되죠. 익숙함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귀중품은 평소 눈에 띄지 않는 금고나 지하실에 보관하고 친구나 연인 사이에 타인은 알거나 볼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이 많을수록 그 관계는 매우 돈독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고요. 조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은 고대 그리스 조각가 피그말리온과 그의 조각상 갈라테이아 이야기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갈라테이아가 더 완벽한 여성이 있다면 결혼하겠다며 그녀를 마치 살아있는 연인처럼 믿고 대하는 모습을 본 여신 아프로디테가 갈라테이아를 살아있는 여성으로 만들어줬고 그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교육심리학의 유명한 명제, 즉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대로 학생이 변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 또는 로젠탈 효과도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현실에선 왜 이런 멋진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학생을 향한 교사의 믿음이 100%여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99%의 믿음은 아예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 1%의 하자라도 있다면 겨자씨는 싹을 틔울 수 없고 마음에 1%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런 100%의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서너더 살 정도의 어린아이이죠. 그들에게 자기 부모는 100% 슈퍼맨 슈퍼우먼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뒤에 부모가 있다면 어깨를 펴고 당당해지죠.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약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은 어른들이 추억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일 뿐입니다. 어린아이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눈물도 흘리며 타인을 괴롭히면서 희열도 느낍니다. 얼마나 영악한데요. 따라서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예수의 말은
어린아이의 윤리적인 특징이 아니라 부모에게 100% 의지하는 본능적인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효만 빼고 외형부터 막까지 모든 게 똑같은 가짜 약을 진짜라고 속여서 복용시켜도 믿고 복용한 환자는 진짜 약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그 증거죠. 어디가 아프건 긁혔건 체했건 간에 무조건 물파스만 바르면 낫는다며 물파스만 바르고 또 정말로 낫는 할아버지가 방송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이 흉내내 봤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건 물파스 할아버지 뿐이었죠. 이것과 피그말리온 효과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건 단 하나. 1%의 의심이라도 끼어있는 99%의 믿음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비록 크기는 겨자씨만 하더라도 온전한 100%의 믿음만이 기적을 이뤄낸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들 같구나. 품위 있는 상류층 숙녀로 살 돈은 주지 못하면서 혼자 자립해서 살 수도 없게 하는 그런 몸가짐과 습관들을 가르치다니, 그 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히긴스 어머니의 말이 전곡을 찌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막노동해야 하는데 부자들의 몸가짐과 습관이 배어 있다면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해 불행해질 거라는 말이죠. 대령님에게는 자연스러운 거라서 알아차리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처음 온 날 저를 둘리틀 양이라고 불러주신 게 제게는 자기 존중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히긴스 교수님에게는 항상 코 파는 소녀일 거예요. 그분은 저를 항상 코 파는 소녀로 대하고 앞으로도 그러실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대령님에겐 숙녀가, 즉 상류층 숙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대령님은 저를 언제나 숙녀로 대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테니까요. 엘리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상대방의 일부 이미지, 즉 시뮬 라크르만을 고수하고 사랑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현명한 사람이 무능하고 허영심 많은 프레디와 결혼하죠. 모든 면에서 현명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멋지고 존경할 만한 피커링을 선택할 수 없었다면 독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더라도 마음에 꼭 드는 상품이 없다면 그냥 되돌아오는 게 현명하단 말이죠. 그래도 기왕 온 건데 뭐라도 사서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고른 것 치고 돈이 아깝다는 후회만 줄 뿐 만족을 주는 건 없습니다. 결혼 후 여러 차례 피커링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적자를 면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프레디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네 부부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는 현진건의 빈처와 운수 좋은 날, 그리고 김동인의 감자와 나도양의 물레방아, 이렇게 네 편을 통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현진건은 빈처에서 가난한 지식인이었던 작가 자신의 마음을 슬픔을 억누른 담담함으로 펼쳐 보입니다. 이상을 향해 내달리고 싶지만 두 발은 가난이라는 현실에 꽉 눌려 있죠. 세상 유일히 자기 편인 아내와 가정을 꾸렸기에 자기의 꿈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의 역할도 해야 하죠. 하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할 줄 아는 게,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독서와 글만 쓰고 싶을 뿐이고 술에 취해 귀가하면서도 처가에서 잡아준 인력과 비용을 돈으로 줬으면 책 한 권을 사볼 수 있을 텐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K의 마음 10분 공감합니다. 아내에게 못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은 표현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까닭에 의도와는 다르게 언성 높인 짜증으로 튀어나오는 K. 누굴 탓하겠습니까? 풍선의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것을. 작가로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정 형편만, 아니 상황만 받쳐줬다면 K가 그리도 불행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런 형편에 순응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헛된 꿈을 꾸었다며 K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가난하다고 모두가 돈의 혈안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막노동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피그말리온과 운수 좋은 날을 보세요. 과연 K가 김첨지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과 똑같아지든지 아니면 견디지 못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먼저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하며 얼마의 재산을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끝이 만족이 있을까요? 가슴속에 꿈과 욕심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사람은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딘다 해도 재능 역시 근육처럼 계속 훈련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겠지만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은 대체로 집중력이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한 번 집중하면 며칠을 그것에 파묻히고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온종일,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 단위로 나눠 뭔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저처럼 혼자 살아야 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젊은 복녀와 그녀의 남편은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될 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고, 그래서 복녀가 몸을 팔아 생활하는 게 복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가치관 자체가 없었으니 윤리적인 죄책감도 없었고요. 물레방의, 빈민은 아니지만 하인이던 방원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며 자기 삶의 방식이 당연하고 심지어 옳다고 생각했을 테고요. 앞서가던 쥐가 길을 잘못 들어 바로 앞이 강이나 낭떠러짐을 보고 멈추려 해도 앞서가는 쥐의 다리만 보며 아무 생각 없이 냅다 가는 성향 탓에 뒤 쥐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모두가 떼죽음을 당하는 나그네 쥐와 다를 바 없는 삶의 태도죠. 왕서방이 돈을 주고 산 다른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린 날 밤에 찾아가 낫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살해당한 복녀는 왕서방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에서처럼 자기 먹이, 즉 생존을 건드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꿈틀댄 거죠. 하지만 복녀의 남편은 그 순간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왕서방이 복녀의 남편과 한의사를 돈으로 매수한 결과 복녀는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났죠. 그 복녀 남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변함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물레방아에서 방원의 아내와 늙은 주인 신치규도 왕서방과 복녀의 관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의 미래를 목격한 방원이 신치규를 폭행해 3개월 복역하고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방원을 멀리하죠. 모두 아무리 더러워도 신치규의 눈칫밥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신세라 그랬을 겁니다. 신치규에 첩이되어 있던 아내를 물레방앗간으로 납치해 통사정했지만 아내는 방원과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며 대들고 방원은 아내를 칼로 살해한 후 자살하죠. 모두 비극입니다. 감자의 복녀 그리고 물레방아의 방원 부부가 죽은 사건. 잘못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복녀와 왕서방처럼 당시 돈에 팔리고 돈으로 사는 케이스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신치규 같은 마을 유지가 첩을 들이는 건, 더 정확히 말해서 양반이 하인의 아내를 빼앗는 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덮어지고도 남는 전혀 흠도 되지 않는 일이었고요. 방원이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원의 아내와 복녀 그리고 복녀 남편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뭔가 잘못은 한 듯한데 막상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원의 아내와 복녀에게는 이미 폐지된 간통죄나 성매매 특별법 같은 윤리적인 잘못 외에는 적용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지금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복녀 남편은 딱히 적용할 죄목조차 떠오르지 않고요. 매일 매달의 의식주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궁핍함은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인권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깡그리 파괴하는 무서운 병원균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국민의 의식주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리고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사대부, 즉 기득권층이 만든 말입니다. 예전은 어땠을지 몰라도 모든 경제활동의 수입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시민의 의무라면 가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복지를 요구하는 건 시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옛말엔 정치인과 기업인과 공무원의 노력은 빠져있죠. 실제 나란 일은 그들의 의무임에도 말이죠.